2025년 연말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질문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HBM 왕자에 먼저 오른 SK하이닉스를 과연 그 거인 삼성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희가 받은 여러 뉴스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 또 전문가 인터뷰 자료들을 보니까요. 2026년에 마침내 그 대결의 승자가 어쩌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불러온 이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정말 한복판에서 두 한국 기업의 미래를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그 대결 구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뭐 단순히 누가 이긴다, 진다 이걸 넘어서요. 두 기업이 이 AI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서로 얼마나 다른 전략과 기술적 무기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께서 주목해야 할 기회와 또 난관은 무엇인지 이걸 명확히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왜 갑자기 AI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까지 뜨거워진 건가요? 모든 자료가 그 중심에 HBM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거 도대체 뭐 어떤 부품이길래요? AI 모델은 결국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 그 능력에 달려 있거든요. HBM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개 이렇게 수직으로 쭉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다니는 길, 그러니까 대역폭을 극적으로 넓힌 제품입니다. 수직으로 쌓아서 길을 넓혔다. 네, 비유하자면 2차선 도로를 갑자기 16차선 초고속도로로 확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나 TPU 같은 칩들이 제 성능을 내려면 이 HBM이 그냥 필수적인 거죠. 와, 도로에 속도를 빠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래서 시장 성장세도 그렇게 폭발적인 거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5년 전체 반도체 시장도 한 22% 넘게 성장했는데 유독 HBM 시장만 무려 81%나 급증했어요. 이건 뭐 거의 골드러시 수준인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골드러시죠. 그리고 2026년에는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3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요. 1,300조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골드러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한국 기업들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79%에 달해요. 79%요? 잠깐만요. 전 세계 AI 칩 5개 중에 4개의 두뇌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이게 다 한국산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가 아마 당신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두 회사 중 어디가 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가? 현재 왕자는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게 그게 맞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봐야죠.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먼저 잡을 수 있었던 건 그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HBM을 거의 독점 공급하면서부터였어요. 엔비디아. 네, 이게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면서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돌파했고요. 4분기에는 14조 원을 넘을 거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술 선점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자료에 나온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직접 SK하이닉스 부스에 찾아와서 다음 세대 제품인 HBM4를 잘 지원해달라고 악수를 청했다는 그 이야기요. 이게 그만큼 두 회사의 관계가 굳건하다 이런 상징처럼 보이는데 이게 확실한 리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삼성의 기술력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격차가 벌어진다는 게 좀 의외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SK하이닉스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기술 리더십을 계속 유지해서 HBM은 곧 SK하이닉스다. 이 공식을 굳히겠다는 거죠. 아예 공식으로? 네. 실제로 2025년 3월에 이미 주요 고객사에 HBM4 샘플을 공급했고요. 올해 말부터는 출하를 시작해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선두주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한동안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던 삼성전자의 추격이 정말 무섭습니다. 최근 실적 자료들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더니 4분기에는 15조 원을 넘어서 SK하이닉스를 추월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추월이요? 네, 결정적인 계기는 2025년 3분기 마침내 엔비디아의 HBM3A 공급망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확실히 인상적인 추격이네요. 하지만 제가 본 다른 리포트에서는 삼성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간 건 맞지만 여전히 주력 공급사는 SK 하이닉스다 라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던데요. 이 온도차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삼성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의 무서움과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일단 문을 여는데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대한 자본력과 생산 능력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아, 물량으로. 그렇죠. HBM4 경쟁에서도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C1C D램이라는 기술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뭐 더 작고 빠른 벽돌로 같은 크기의 집을 더 튼튼하게 짓는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일까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맞아요. C1C D램은 이전 세대보다 더 미세한 공정으로 만든 D램을 의미해요. 이걸로 HBM을 만들면 같은 높이로 쌓아도 용량을 더 키울 수 있고 전력 효율도 좋아지죠. 아, 성능과 효율을 둘 다 잡는 거군요.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기술인 셈입니다. 삼성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HBM4 샘플을 고객사에 전달하고 성능 검증을 받고 있어요.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기술 선점의 중요성을 보여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막대한 생산 능력, 즉 캐파를 바탕으로 추격하는 삼성, 이 두 회사의 전형적인 전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네, 권용화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삼성에 가진 이 캐파와 공격적인 투자를 고려하면 2, 3년 안에 시장을 역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분석했죠. 증권사 리포트들도 2026년 삼성의 HBM 매출이 3배 급증하고 시장 점유율도 현재 한 16%에서 35%까지 2배 이상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2026년은 이 두 전략 중에 어느 쪽이 AI 시대에 더 유용한지를 증명하는 일종의 시험대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HBM 기술 자체, 특히 엔비디아를 둘러싼 경쟁에 집중했는데 이 싸움이 단순히 두 회사 연구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구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의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AI 칩 시장이 엔비디아의 GPU만 있는 게 아니죠.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TPU의 영향력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 TPU. 네, TPU는 특정 AI 작업, 특히 구글 서비스에 최적화된 칩인데 여기에도 엄청난 양의 HBM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구글의 TPU 공급망에 깊숙이 진입해 있습니다. 이건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 전체의 성장에 맞춰서 안정적인 수요처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군요. 기술 경쟁의 판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를 봤습니다. 삼성이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잠시만요. 5년간 450조 원이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네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천조 원대인 걸 생각하면 한 기업이 5년간 투자하는 금액이 정부 예산에 육박하는 거군요. 이 돈이 단순히 HBM 경쟁만을 위한 건 아니겠죠? 네, 바로 여기서 삼성의 더 큰 그림을 엿볼 수 있습니다. 450조 원 중에 약 300조 원이 반도체에 집중되는데 이게 HBM4 같은 차세대 메모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인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도 투입돼요. 아, 파운드리까지? 네, 2나노, 1나노 같은 초미세 공정 기술을 개발해서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는 거죠. 메모리 시장의 왕자를 되찾는 동시에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초격차를 만들겠다.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450조 원 투자 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 자료가 또 하나 있더군요. 삼성이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베트남에서 인도로 대거 옮기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반도체 이야기와는 조금 떨어져 보이지만 이게 삼성의 거시 전략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건 삼성의 장기적인 위험 관리와 시장 전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예요. 한 국가, 그러니까 베트남의 생산 기지가 너무 몰려 있으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망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그렇죠. 리스크가 크죠. 네, 이걸 분산시키는 동시에 14억 인구를 가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도 시장을 직접 공략하겠다는 포석이죠.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보이는 공격적인 투자처럼 글로벌 생산망 관리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면 모든 게 정말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합니다. 한국의 두 기업이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고 대규모 투자로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유일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규제였어요. 네, 그 부분이 현재 업계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결국 빠졌어요. 아, 빠졌군요. 네, 업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신제품을 개발할 때 특히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그 시제품 검증 단계에서는요.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말 그대로 며칠 밤을 새워서 일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계 주장은 다들 결승선을 향해 무제한으로 달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만 정해진 시간에만 뛸 수 있게 규제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거군요. 경쟁국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미국, 일본, 대만 같은 주요 경쟁국들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무 시간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 국가는 자국 기업에 수조 원대의 직접 보조금을 주면서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세액공제 같은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죠.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판단을 하기보다는요. 현재 업계에서 이런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께 전달해드리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촉발한 거대한 반도체 호황 속에서 HBM이라는 핵심 기술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두 한국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네,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0조 원을 넘어 최대 11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증권가의 예측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죠. 차세대 HBM4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이 예측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2026년 기술 업계를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SK하이닉스의 왕좌수성이냐 아니면 삼성전자의 거인 역전극이냐 바로 이게 될 겁니다. 오늘 대화는 반도체라는 하드웨어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전 세계 AI 모델의 두뇌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 즉 하드웨어 공급망의 심장부를 한국 기업들이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언제까지 하드웨어 제조에만 머물게 될까요? 이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AI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지 그들의 다음 행보를 상상해보는 것도 오늘 대화의 재미있는 연장선이 될 수 있겠네요.